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날씨가 좀 선선한 날입니다. 요즘은 일기가 요즘 비도 자주 오고 뭐 여러 가지 기온차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먹어서 병을 고치는 법 이거 병을 이기는 법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이제 5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신생혈관 재생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재생, 우리 세포가 재생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줄기세포죠. 그래서 53페이지에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만약 줄기세포의 기능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사망하게 될 정도다. 줄기세포는 태아기에서부터 신체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말 그대로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5일이 지나면 자궁에서 약 50개에서 100개의 배아 줄기세포로 이루어진 작고 동그란 배아로 발달하면서 생명이 시작된다. 이런 줄기세포들은 다능성이어서 근육에서 신경, 피부, 뇌, 안구 등 몸 안에서 어떤 세포나 조직으로든 바뀔 수 있다. 기능이 많다라는 의미고요. 출생할 무렵이 되면 태아의 몸속 세포 대부분은 최종적인 기관으로 모두 바뀌고 줄기세포는 극히 일부만 남는다. 출생한 뒤에 일부 줄기세포는 태반과 탯줄에 남는다. 그래서 태반 주사들 여성분들 많이 맞지 않습니까? 탯줄에 있는 줄기세포는 재대열 형태로 채취해서 조혈모세포 은행에 보내 냉동 보관했다가 미래 치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두면 언젠가는 태아는 물론이고 엄마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의 손상된 신체 기관을 복구하거나 재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는 재대열 보관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기들을 보게 되면 소장은 2일에서 4일마다 재생이 되고요. 폐와 위는 8일마다 재생되고 피부는 2주마다 재생되고 적혈구는 4개월마다 재생되고요. 지방세포는 4년마다 재생되고 뼈는 10년마다 재생이 됩니다. 뼈도 그러니까 한 번 타고났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요. 10년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뼈들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줄기세포들이 발견된 게 이제 61년도에 캐나다의 제임스 스틸과 어니스트 맥컬러프라는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팀과 맥컬러프 연구로 조혈모세포 이식이 발전하게 됐으며 조혈모세포 이식은 현재 암 치료 과정에서 혹독한 화학요법과 고농도 방사능 요법을 받아야 하는 전 세계 암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시술이 됐다. 화학요법과 방사능 요법은 암세포를 없애면서 골수에 있는 건강한 줄기세포도 함께 파괴한다. 이게 항암 치료의 문제점이거든요. 줄기세포가 없으면 암 환자들이 면역체계가 깨져서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책도 있냐면 암 환자는 암세포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어요.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37조 2천억 개의 세포 중에 비율로 따지면 고작 0.002%에 불과한 줄기세포는 몸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는 세포다. 줄기세포들은 죽거나 낡아서 못쓰게 된 세포들을 고치고 바꾸고 재생한다. 마치 몸속에 특수부대라도 되는 것처럼 줄기세포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찰하고 신체 기관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몸에 상처나 병이 생길 때마다 줄기세포들이 행동에 돌입해서 병을 치료하거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조직들을 새로 만든다. 이런 작용이 바로 몸의 방어체계 중 하나인 재생이다. 최근 연구들은 혈관신생체계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네. 재생방어체계는 부상을 입거나 상처가 생기면 그 즉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성인의 줄기세포는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해지면 행동에 나선다. 줄기세포들도 세포 분열에 의해 교체되고 복제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다능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임무를 받으면 환경을 감지하고 주변 환경에서 얻은 단서를 활용해서 재생되어야 할 정확한 유형의 세포로 변화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래서 폐에 배치되면 폐가 되고 간에 배치되면 간이 된다. 이렇게 유능한 겁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가. 줄기세포들은 니치라고 불리는 특별한 은신처에 거주한다. 니치는 피부, 창자의 벽, 모낭의 기저, 고환과 난소, 지방조직, 심장과 뇌에 있으며 뼛속 텅 빈 공간에 있는 스펀지 같은 조직인 골수에 특히 많다.
골수는 최소한 3가지 유형의 줄기세포가 보존되는 장소다. 여기서 굉장히 골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면역체계도 그쪽에서 태어나고 B세포가 왜 B세포냐면 골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B세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 뼈에 그 앞자를 따서 B세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면역하고도 직결되고 세포 재생에도 직결되는 것이 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음식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74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생 기능은 고도의 의료 기술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의 재생 방어 체계가 부엌에서 촉발될 수도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인체의 줄기세포를 활성화해서 몸 안에서 재생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증강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음식을 활용하면 의사, 병원, 주사 치료에 도움 없어도 인체의 재생 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음식을 통한 재생요법은 몸속에 비축된 줄기세포를 이용해 건강을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재생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직도 이제 요즘 광고들을 보게 되면 뭐 보장 균수가 몇 개입니까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그 유산균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은 보장 균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균총, 내 장 안에 있는 균들을 이루고 있는 총체적인 균형이 중요한 것이지 뭐 보장 균수가 뭐 10억 개네 100억 개네 이런 것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그렇게 예전에 유해균 따질 때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닌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보장 균수 얘기 나오면은 되게 좀 그걸로 그 유산균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되게 저차원적인 얘기입니다. 1차원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어디 모 회사에서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너희 유산균에는 번호가 있어? 뭐 이런 광고 있죠. 예, 이제는 뭐 유산균 뭐 그런 것보다는 균총, 마이크로바이옴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세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이 또 하나 추가됐다.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라기보다는 통생명체다. 통생명체라는 용어는 상호 이익이 되는 여러 종의 집합체인 유기체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가 통생명체인 이유는 우리 몸이 단일 개체가 아니라 몸의 표면과 내부에 가득한 39조 마리의 박테리아를 포함한 대단히 복잡한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어마무시한 생태계라는 거죠. 이 39조 마리의 박테리아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균들이 뭐다?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는 얘기예요. 의학계에서는 한때 박테리아를 해로운 질병의 매개체로 보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박테리아 대부분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심지어 행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총칭으로 불리는 이런 이로운 박테리아는 수동적인 불법 거주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세포, 조직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생물학적 체계를 형성한다. 그 안에는 균, 바이러스, 고세균 등이 포함되지만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에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박테리아의 먹이이니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분해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로운 혹은 해로운 부산물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얘네들이 부양도 되는 거지만 사실은 얘네가 또 우리를 조정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먹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7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간과 박테리아의 관계 해놓고 이롭거나 해롭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행성에서 박테리아와 함께 진화해 왔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던 30만 년 전 수렵채집 생활을 했던 인류의 조상은 원시곡물, 견과, 콩류, 과일 등 구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찾아 먹었는데 그 모두가 미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였다.
진짜 섬유질이 풍부한 게 우리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섬유질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우리의 효소 가지고 분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39조 개에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는 게 바로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원시 조상들은 박테리아가 우글대는 땅바닥이나 초목에 있는 먹거리를 손으로 채집해서 먹었기 때문에 뭔가 먹을 때마다 미생물도 덩달아 섭취되어 장으로 내려갔다. 기원전 1만년경 최초의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이 수렵 채집을 벗어나 경작에 의존하기 시작한 뒤로도 인류가 섭취한 음식은 채식이 기본이었다. 미생물의 먹이인 섬유질의 분포가 높은 식이 패턴과 박테리아가 풍부한 환경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몸을 생존에 적합하게 만들어갔다. 근데 요즘 음식을 보게 되면 어때요? 식이섬유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현대인들이 질병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결국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않으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들이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햄버거라든지 피자, 파스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나마 파스타는 그나마 괜찮지는 하지만 빵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식이섬유가 너무너무 부족한 음식들입니다. 81페이지에 보게 되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박테리아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널리 확산된 것이다. 그 결과 세균을 기피하는 시대가 됐고 그런 분위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박테리아를 씻어내고 멸균하고 회피하면서 자랐다. 세균은 해롭기 때문에 항생물질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공공보건과 대중의 의식에 스며들었다. 살균제, 손소독제, 항균 비누는 가정 상비품이 됐다. 식품 생산 과정에서도 살충제, 살균제, 가축에 쓰는 항생제가 널리 퍼지면서 모든 곳에서 세균이 사라져갔다. 사실 항생제 혁명은 현대의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세균을 없앨 수 있는 힘을 전 세계의 의사, 병원, 보건소손에 지어주면서 과거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했던 전염병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전염병들이 대부분 사라져서 수명은 길어졌는지 모르지만 다른 만성질환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한 거죠. 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계적으로 박테리아의 종류는 10억 가지 이상이다. 대부분은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진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인체로 들어와 번성하게 되었다. 장 박테리아 종류로 알려진 것은 1000종 이상이다. 입속에서도 5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발견됐으며 한 사람의 입속에는 일반적으로 25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거주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건강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너무 단순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로움이 지금 더 많이 퍼진 거죠. 인간 사회에 마찬가지로 박테리아 생태계의 다양성은 건강을 지키는 힘과 더 효과적인 협동체계를 조성한다.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더 많고 다양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진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균제, 손소독제 이런 걸 쓰는 것이 과연 건강에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 세균은 해롭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아놓은 현대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 플러스만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방에 많은 종의 생물이 어울려 살면서 번성하는 화려한 산호초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를 용인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절묘한 균형에 좌우되는 생태계다.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면 장을 통과하는 음식을 처리하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도 인체에 영향을 준다. 그런 물질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있다.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죠. 짧은 사슬 지방산은 식물에서 나온 섬유질을 박테리아가 분해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가로 열고 참고로 프로바이오틱스는 보통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는 박테리아의 먹이인 식이섬유를 의미한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건강에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항염작용을 해서 장은 물론이고 몸 전체에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몸에서 포도당과 지질의 물질 대사가 더 잘 되도록 돕는다. 또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관 신생을 촉진하며 줄기세포에 도움을 주어서 우리 몸의 4가지 방어 체계를 아우른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아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기 때문에 몸에 이롭다고 여겨진다. 짧은 사슬 지방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프로피온산염, 부티르산염, 아세트산염으로 모두 몸에서 고유의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프로피온산염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죽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하는 플라그가 동맥에 침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화력을 높인다. 그리고 면역세포도 활성화한다. 부티르산염은 대장에 있는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대장의 건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항염작용도 한다. 또 혈관 신생을 자극해서 상처 치유를 돕고 줄기세포가 여러 다른 장기의 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아세트산염은 말초 조직으로 가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테리아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비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대장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밀집해 있는 구역 중 하나다. 대장 내부는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전부 둘러싸여 있어서 장이 보호된다. 이 점액질이 우리가 섭취했거나 소화 과정에서 생성된 유해한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점액과 내막 모두 장 박테리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박테리아는 점액 내에서도 번성한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라기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조종하는 지휘본부에 해당한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모든 건강이 되는 좋은 겁니다. 장이 깨끗해야 뇌도 깨끗한 거고요. 88페이지에 엄마 면역체계에 있는 수시장세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세포가 엄마의 장에 있는 박테리아를 림프관을 통해 젖으로 보낸다. 그 말은 아이의 장으로 들어간 건강한 이로운 박테리아가 모유에 잔뜩 들어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영아의 장 박테리아의 30% 가까이는 엄마의 모유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10%는 젖꼭지를 빨 때 피부 박테리아를 삼키면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출생 직후에 노출된 환경에서 온다. 아기가 하루에 모유를 보통 800ml 정도 마시기 때문에 24시간마다 최대 1000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삼키는 셈이다. 그렇다면 출생을 둘러싼 시기에 엄마가 아기에게 항생제가 투여됐을 때 어떤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 엄마의 몸속에 있는 건강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감소시키거나 분만을 할 때나 젖을 물릴 때 이런 좋은 박테리아가 아이에게 잘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못할 수 있다.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최소한 생후 6주 이상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과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아기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장에 들어오는 음식의 박테리아와 프로바이오틱스가 바뀌면서 장의 미생물군도 바뀐다. 3세쯤에는 평생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미생물들의 기본 바탕이 형성된다. 그래서 3살부터 8까지 가는 거고 3살 건강이 80까지 가는 겁니다. 모든 연령층에 걸쳐 건강 관련 문제가 전혀 없고 중대 질병 가족력이 없는 기막히게 건강한 1095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공통 분모를 이루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젊은이들과 노인들 모두 거의 똑같았다. 네. 그런 박테리아가 많아야 좋다라는 얘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건강을 지켜주는지를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음식 알레르기,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의 발병이 증가하는 의문스러운 상황의 원인이 장 박테리아의 변화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의문이 풀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모두가 항생제 남용과 방부제 남용에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게 몸의 건강을 위해 장 박테리아를 온전히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먹는 음식을 활용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다.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음식을 섭취할 때다.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은 박테리아의 좋은 모이가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이다. 요구르트, 사우어크라우트는 독일식 김치입니다.
김치, 치즈 같은 프로바이오틱 제품에는 생균이 들어있어서 각각의 식품에 든 박테리아들이 몸속 생태계로 들어온다. 이런 걸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병들 그래가지고 뭐 알츠하이머부터 시작해서 뭐 간질환, 뭐 궤양성 대장염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이런 종류들까지도 뭐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박테리아까지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거 재생하는 것과 세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첫 번째가 혈관 신생혈관 재생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고도의 과학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자분께서는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또 한 주 동안 좋은 음식,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이런 건강에 좋은 세 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